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36편 원의 명령 일본 정벌을 준비하라. 고려 원종 14년, 서기로는 1273년 4월에 고려와 원나라의 연합군은 제주도를 평정함으로써 삼별초의 항쟁은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제주도로 원정을 떠났던 여원 연합군이 삼별초군을 무찌르고 최종적으로 승리의 깃발을 세웠던 날은 4월 28일이었는데 그 소식이 개경의 고려 조정에 보고된 날짜는 5월 24일이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제주도에 출정했던 장군 김수다. 대왕폐하께 보고드릴 일이 있으니 아래도록 하라. 5월 24일에 개경의 궁궐에 나타난 이 김수라는 사람은 여원 연합군의 고려군 원수인 김방경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장군 김수는 지체 말고 편전으로 들라. 소장, 대왕폐하께 제주도에 전황을 아뢰라는 고려군 원수의 명을 받고 달려왔사옵니다. 그래, 말해보라. 제주도의 삼별초 잔당은 어찌 되었는가? 지난 4월 28의 날에 제주도에 들어가 있던 역도들을 모두 처치하고 온 지역이 평정되었사옵니다. 이 소식을 폐하께 아뢰라는 명을 받고 그날로 길을 떠나 오늘에야 도성에 이르렀사옵니다. 잘하였다. 정말 장하구나. 과인이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는가? 그래, 반역의 괴수 김통정과 그 일당은 어찌 되었는가? 우리 군사들이 외성을 넘어 그들의 본거지로 들어가자 반적의 괴수 김통정은 70여 명의 부하를 이끌고 성을 빠져나가 산중으로 도망하였사옵니다. 그럼 그들을 놓친 것이 아닌가? 장군 송보연과 중랑장 강사신 등에게 경군 800명과 외별초 200명을 거느리고 탐나에 주둔하게 하였사오니 김통정 일당의 목을 베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옵니다. 알겠느니라. 수고하였다. 헌데 과인이 그대를 원나라 조정에 보내려 하는데 지금 행차가 가능하겠는가? 폐하, 원에는 무슨 일로? 역당 삼별초를 소탕하였다는 과인의 표문을 원나라 황제에게 가져갈 사신을 그대가 맡아주었으면 한다. 어명에 따르겠사옵니다, 폐하. 6월 초하룻날 왕은 대장군 김수를 원나라에 파견하여 탐나도의 역적을 평정한 것을 황제에게 보고하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김방경의 아들 김수는 원종의 표문을 들고 원나라로 떠납니다. 원종이 보낸 표문의 일부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황제께 아뢰어. 바다 건너 탐나로 도주한 역적들의 기세가 치열하여 그동안 온 나라가 크게 걱정하고 있었는데 황제 폐하의 군대가 가는 곳마다 위력을 발휘하여 결국 적을 경멸하였습니다. 생각건대 만리 바닷길은 험하고도 어려운 터라 삼군이 바닷길로 원정하는 일을 두고 걱정이 없지 않았습니다. 헌데 5월 24일에 김방경이 사람을 보내 제주도가 완전히 평정되었다는 승전 보고를 해왔습니다. 황실의 영혼과 하늘의 도움을 받아서 병선들이 순풍을 얻고 진격하여 반적의 무리를 마른 잎사귀 쓸어버리듯이 숙청한 것입니다. 승리의 보고가 전하여지자마자 온 나라 사람들은 기쁨으로 충만되었습니다. 이제 흉악한 무리들을 숙청하였으니 저는 당신의 은덕이 심우함을 느끼오며 우리나라와 인민을 길이 보전하고 갱생하여 일편단심으로 직분을 다할 것입니다. 만수무강을 비옵니다. 원종은 쿠빌라이에게 보낸 표문을 통해 삼별초의 자녀 세력을 완전히 무찌른 데 대해 고려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충만해 있다고 했으나 그 승전보를 접하고 아마 백성들보다 더 크게 기뻐했던 쪽은 바로 원종 자신이었겠죠. 그렇다면
고려라는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삼별초가 멸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서울시립대 이익주 교수로부터 들어보기로 하죠. 고려의 입장에서는 1170년에 무신난이 일어났고 1270년에 무신정권이 몰락합니다. 그러니까 꼭 100년 동안 계속되었던 무신정권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건데 그 무신정권의 마지막 잔존 세력이 이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 정치사의 흐름에서 볼 때는 무신정권의 완전한 붕괴, 이걸 의미하게 되고 그렇다면 이제부터 왕정이 회복되고 국왕이 주도하는 정치가 이때부터 가능하게 되는 이런 그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고려 조정이나 혹은 원종에게 있어서 삼별초가 평정됐다는 것은 3년 전에 강화도에서 봉기했던 그 반란 세력이 토벌됐다는 차원을 넘어서 100년 동안이나 고려 조정을 쥐락펴락해오던 무인 정권의 잔존 세력이 괴멸되고 이제 왕정이 회복됐다. 이런 의미를 지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제주 삼별초를 토벌했다는 사실이 원나라에는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몽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중요시하던 제주도를 장악했다. 이런 의미를 갖고 그것과 더불어 30년 동안 항전했던 고려의 어떤 항몽 세력을 완전히 제압했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주도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그 일대 해상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고 고려를 또 일본을 공격하는데 온전히 동원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그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비로소 쿠빌라이가 가지고 있었던 고려와 일본과 남송을 아우르는 동아시아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삼별초가 그 잔존 세력까지 완전히 토벌당했다는 것은 고려의 대몽 항쟁이 이제 종말을 고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숙명여대 신한식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이 삼별초 항쟁의 어떤 실패, 이거는 곧 고려의 원나라 종속을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원나라에 저항할 수 있는 세력이 이제 사라졌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를 또 계기로 해서 이 고려 왕조 입장에서는 뭐 이 삼별초 항쟁을 계기로 해서 원나라 황실의 부막으로서의 이제 위상을 과짐으로 해서 왕실의 또 안정을 가져오기도 했죠. 또 그 이 원나라 입장에서는 고려 왕조를 또 아예 무너뜨리려는 또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 이 고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저항의식, 뭐 그런 것이 어떤 삼별초 항쟁으로 또 이렇게 표출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한 저항의식은 또 그 이 몽골의 압박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잠재력으로서 또 고려가 또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나라의 장기간에 걸친 군사적인 공세에도 고려 왕조가 멸망하지 않고 부마국의 지위나마 유지하면서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삼별초의 항쟁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제주 삼별초 토벌 이후 아주 흥미로운 기사 하나가 고려서 세가편에 실려 있습니다. 왕은 광주 무등산의 신령이 역적 토벌을 음조하였다 하여 예사에 명하여 자코를 더해주는 의식을 거행하고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내라 하였다. 여기에서 예사란 고려시대에 제사 등의 의례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조정에서 삼별초 토벌에 공이 있다 해서 상을 줬는데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광주의 무등산이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삼별초의 본거지가 진도에 있었고 그들이 제주도로 옮겨간 뒤에도 전라도 지역이 끊임없이 삼별초의 공격을 받았는데 이번에 그들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전라도 지역의 대표적인 산인 무등산의 신령이 도왔기 때문이다. 그러니 매년 전국의 명산대천에 지내는 제사에서 무등산 신령의 자코 등급을 올려서 제사를 모시게 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산신, 대산, 명천에 그런 자코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고려를 단위로 하는
이런 그 신앙 형태에서는 뭐 흔히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보편적인 종교가 아니고 이건 국가를 단위로 하는 종교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하는 방법은 이제 왕이 자코를 내려주는 뭐 이런 명산대천에 자코를 내려주는 이런 건데요. 이거는 뭐랄까 좀 고대적인 그런 신앙 형태의 국가 중심의 생각이 겹쳐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원종이 삼별초 토벌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상을 내릴 차례입니다. 장군 김수는 역적 토벌에 세운 공이 크므로 대장군으로 승진 임명할 것이다. 또한 김함을 공부낭중으로, 유보를 중랑장으로 승진시킬 것이며, 대정 고세환은 선봉에 서서 적진을 공격한 공이 있으므로 벼슬을 낭장으로 진급시킬 것이다. 그리고 고려군의 총사령관이었던 김방경에 대해선 다음과 같은 교지를 내립니다. 제주도의 반적들은 실로 제압하기가 어려운 적수였다. 그리하여 몽골에까지 응원부대를 청하여 이를 토벌하러 나섰던 것이다. 만일 작전 시간이 오래 걸렸더라면 군량의 수송 비용이 한이 없었을 것이며, 큰 바다를 건너는 데에 의외의 변구가 생길 수도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종묘와 사직의 안위가 이번 원정에 걸려 있었다. 헌데 중군 원수 김방경은 진도 정벌에서부터 탐라 토벌에 이르기까지 전심전력을 기울여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대군을 독려하고 인솔하여 흉악한 무리를 쳐 없앰으로써 도탄에 빠졌던 백성들을 살아나게 하였으니 그 공적이야말로 영원토록 잊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김방경에게 어떤 상전을 내려야 할 것인지 경들은 의논하여 과인에게 보고하도록 하라. 드디어 김방경은 신하로서는 최고의 관직인 정일품의 시중에 임명됩니다. 재상이 된 것이죠. 김방경은 고려에서만 상을 받은 게 아니라 몽골에 불려가서도 쿠빌라의 환대를 받습니다. 열전편 김방경전에 해당 기사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해 가을에 김방경은 황제의 명을 받고 원나라로 갔는데 황제는 문지기를 시켜 빨리 들어오라 독촉하고 김방경을 승상의 다음 자리에 앉힌 다음 자신의 음식을 손수 걷어서 김방경에게 주었으며, 또한 금으로 장식한 말 안장과 채단으로 만든 옷과 금은 등의 보화를 주었던 바, 이러한 총애와 우대는 이전에는 다른 사람이 결코 받아본 적이 없었다. 김방경이 귀국하려 하자 황제는 그에게 계부의동 3사의 자코를 더해 주었다. 여원연합군의 삼별초 토벌작전을 통해서 김방경은 고려와 원의 조정으로부터 가히 영웅 대접을 받은 셈입니다. 그해 윤유월, 피하, 제주도에서 급히 전령을 보내왔사옵니다. 제주도에서 올라온 전령이라 하였느냐? 무슨 소식을 갖고 왔다 하더냐? 제주도에 주둔하고 있는 장군 송보연이 적에게서 김통정의 시체를 찾아내었다고 하옵니다. 오, 그래. 반적의 괴수가 결국 죽었구나. 김통정과 함께 산으로 도주하였던 나머지 무리는 어찌 됐다 하더냐? 반영무리의 장수 김역정과 이기 등 70명을 수색 체포하여 홍다구에게 보냈는데 홍다구가 그들 모두의 목을 베었다고 하옵니다. 이렇게 해서 1270년 6월에 강화도에서 봉기했던 삼별초는 3년 만에 완전히 괴멸된 것입니다. 앞에서 삼별초의 토벌에 공을 세운 김방경이 고려와 몽골의 조정에서 포상을 받고 극진한 환대를 받는 모습을 사서의 기록을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김방경의 이러한 활약을 칭송해야 할까요? 아니면 원나라, 즉 몽골이라는 외세에 저항해 싸웠던 삼별초의 항전을 의로운 싸움으로 평가해야 할까요? 사학자 민현군은 1991년에 발표한 몽고군 김방경 삼별초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삼별초의 난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것이 고려 무인들의 외세를 배척한 자주적 정신을 보여주고 고려가 몽고의 간섭 아래 독립왕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되지만 동시에 삼별초의 난으로 귀결되기까지의 사태 진전은 최씨 무인 정권의 독단적, 위압적, 폐쇄적 정치 행태 및 대몽항전과 정권의 이해관계와의 연결이 기본적인 이유가 된다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삼별초의 난을 반역으로 규정한 왕조 시대의 인식 방법이 그릇된 것과 마찬가지로 대몽항쟁만을 몽고의 침입에 대응한 정당한 자세로 보고 그것과 대결한 김방경과 고려 조정을 부정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결코 타당한 입론이 될 수 없다. 이해하기가 다소 까다로운 내용인데요. 민현군은 이 논문에서 삼별초에 대한 흑백 논리식의 해석을 경계하면서 다양한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삼별초의 성격 규정에 대한 일부 학자들의 의견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 회에 삼별초의 멸망을 다룬 김에 정리하는 의미에서 삼별초에 관한 학계의 시각들을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몽골 제국을 평가할 때 세계 전대미문의 대제국이었다. 근데 그 대제국 속에서 고려가 왕조를 유지했다는 것을 상당히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 고려 왕조가 어떤 그 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그 한편에는 대몽항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 대몽항쟁의 중심에 삼별초라고 하는 그 군대가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 삼별초가 무인 정권의 어떤 몰락을 기점으로 또 다시 이제 봉기했다는 것은 이 원제국 속에서 고려의 위상을 또 한편 보여주는 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작은 나라였지만은 쉽게 지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몽골인들에게 강하게 인식시키는 그런 하나의 독대였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대미문의 군사대국이었던 몽골 제국에 맞서서 삼별초가 끈질긴 항전을 하지 않았더라면 비록 부마국이나마 고려 왕조가 멸망하지 않고 독립왕조를 유지했겠느냐. 따라서 삼별초의 봉기와 항전은 외세에 맞선 투쟁으로 높이 평가돼야 한다. 숙명여대 신한식 교수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서울시립대 이익주 교수 역시 삼별초의 대몽항전을 평가하면서도 또 다른 측면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삼별초는 몽골의 침략에 맞서서 끝까지 항전한 그런 세력입니다. 대외항쟁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역사학계의 시각에서는 삼별초의 대외항쟁이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삼별초가 강화도에서 처음 군사를 일으킬 때의 상황을 본다면 꼭 그렇게만 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삼별초는 최우가 나라 안에 도적이 많아서 이것이 이제 사실은 그 당시 일반 민의 항쟁을 최우의 입장에서 표현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무신정권 시절 무인 집정자 최우가 무슨 목적으로 삼별초를 두었는지는 고려사 저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과거의 최우는 도성 안에 도둑이 많으므로 용사들을 모아서 밤마다 돌아다니며 폭력을 금하게 하였는데 여기서 야별초라는 이름이 생겼다. 도둑이 여러 도에서 일어나므로 야별초의 군사들을 나누어 보내서 도둑을 잡게 했는데 이리하여 좌별초와 우별초로 갈라졌다. 여기에다 몽골로부터 도망쳐온 사람들로 신의군을 만들었는데 이 셋을 일컬어서 삼별초라 했던 것이죠. 문제는 삼별초가 잡았다는 이 도둑은 다름이 아니라 무신 권력자들의 횡포와 수탈의 항거에서 들고 일어난 일반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최우가 대몽항쟁을 주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는 어떤 국가를 지키겠다고 하는 목적 이외에 자기 정권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삼별초라고 하는 부대가 한편으로는 민을 억압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몽골의 침략으로부터 최후 정권을 보유한다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몽골과 강화가 이루어지고 당연히 그 당시까지 항몽을 주도해왔던 무신 정권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이 예상되는 가운데 삼별초가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자, 이것을 민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느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그 자기를 지켜주던 정권이 붕괴된 데에 따른 보복에 맞서서 군사를 일으킨 것이냐? 삼별초가 무인 집정기에 집권자들의 권력 유지에 이용돼서 백성들을 탄압하고 일반 군인들과는 다른 특별 대우를 받았으니 무신 권력자의 사병 노릇을 했다고 해도 맞는 말이고, 대외적으로는 몽골과 싸웠으니 국가의 군인, 즉 공병의 역할도 분명히 했던 것이죠. 교과서에서 삼별초 항쟁은 이 국난 극복 사례로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었던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삼별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있습니다. 물론 이 삼별초가 무인 정권을 따바치고 있었던 공병적 사병이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죠. 그렇지만은 이 대몽 항쟁으로서의 삼별초는 그 여전히 어떤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또 일반적인 시각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이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결론이 아닌 결론을 내리자면 삼별초는 이렇듯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서 그 성격을 무어라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성격 규정이 간단치 않은 이 삼별초를 두고 시대마다 그 평가가 어떤 변화를 거쳐왔는지를 이익주 교수와 함께 살펴보기로 하죠. 우선 삼별초에 관해 처음 발표된 논문을 쓴 사람은 김상기인데요. 그가 일제강점기 말에 발표한 글 중에는 이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묘청이나 정중부의 난은 내부적 운동에 지나지 못하였으나 삼별초의 난은 복잡한 내부 사정 이외에 외부 압력에 대한 일종의 반발 운동이었다. 김상기는 삼별초의 항전을 삼별초의 난이라고 칭하면서도 민족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외세에 항거한 투쟁이라는 데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김상기의 이러한 관점은 해방 이후에도 같은 맥락으로 이어집니다. 1949년에 발표한 손진태의 논문 중 한 대목을 볼까요? 고려왕실이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나가 원나라의 신하국으로 복속하는 민족적 모욕에 반대해서 배중손 등이 삼별초를 이끌고 왕족인 왕혼을 국왕으로 옹립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은 몽고에 대한 항쟁 사상에 의함이었다. 여기에서는 삼별초의 부정적인 면을 거론하지 않은 채 민족적 항전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30년대 우리가 식민지 하에 있었고 어떤 민족적인 자부심, 자긍심 이런 것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정당한 일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1960년대에 가면은 박정희의 그 어떤 군사 독재 시기죠. 이 시절에 국론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많이 얘기가 되던 시절입니다. 국론 통일과 또 총력 안보 이런 구호들이 막 유행하고 있었죠. 난무하고 있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삼별초의 이런 아주 치열한 항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국가주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례가 됐던 것이죠. 그러다가 1980년대는 또 민중사학이 등장을 합니다. 민중의 입장에서 역사를 봐야 된다고 하는 이런 시각이죠. 이랬을 때 삼별초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전에 민을 탄압하던 특수부대다. 이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삼별초 항쟁에 대해서도 반민중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됐던 것이죠. 참고로 교과서에 실린 삼별초 관련 기술을 살펴보기로 할까요? 고려 무신들의 핵심체로 항몽전의 선두에 섰던 삼별초는 최후 항쟁을 부르짖고 배중손을 중심으로 강화도에 반몽 무인 정권을 수립하고 몽고에 계속 항쟁하였다. 이상은 1969년에 교학사에서 펴낸 인문계 고등학교 국사책에 실린 내용인데요.
이번엔 그로부터 30여 년 뒤인 1996년 반 중학교 국사책에 기술된 삼별초 관련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개경으로 환도하는 것은 곧 몽고에 대한 항복을 의미한다 하여 배중손이 이끄는 삼별초는 정부의 환도에 반대하고 대몽항쟁을 계속하였다. 이와 같은 삼별초의 대몽항쟁은 고려인의 꿋꿋한 기상을 보여준 것이었다. 교과서에서는 삼별초의 반민중적인 면은 잘라내고 대외항쟁만을 강조해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삼별초의 반민중성을 가장 첨예하게 드러낸 글로는 이화가 한길사판 한국사 이야기에서 기술한 내용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삼별초는 선택된 군대로서 특권의식에 젖어서 백성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로 거들먹거렸다. 삼별초의 항쟁은 민족 정신사에는 남겠으나 현재적 실익은 아무것도 없었다. 1970년대 군사독재 정권 아래서 어용학자들은 무신 정권을 민족적이고 진취적인 정치 세력으로 높이 평가하여 삼별초의 활동을 국난 극복의 사례로 꼽았다. 군사 독재 정권의 민족주의적인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역사 조작의 한 사례였다.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삼별초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북한의 경우에는 초기에 1945년 이후 초기에는 계급 문제로 역사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민족 문제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주체사상이 나오고 주체사상에 입각한 역사학, 주체사관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면서 민족주의가 강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삼별초 같은 이런 그 대외항쟁 이런 것이 남한의 1960년대, 70년대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강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전군의 주력은 농민들이었으며 그들은 노예적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항전군의 기본 동력은 노비와 양인농민 등 피착취 신분 계급이었고 이들은 항전의 전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들이 희생적으로 투쟁할 수 있었던 것은 만일 그들이 외래 침략자의 압박하에 들어가는 경우 2중, 3중에 보다 가중한 수탈을 당할 처지에 놓일 수 있는 계급이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김재홍이 1963년에 발간한 원침략자를 반대한 고려 인민의 투쟁이라는 저서의 일부 내용을 들려드렸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삼별초의 항쟁을 계급 투쟁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삼별초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소개한 김에 일본 학자인 하타다 다카시 교수가 1965년에 발표한 논문 내용 일부를 살펴보기로 하죠. 삼별초는 몽고의 일본 침략을 방해했던 용사들이다. 삼별초의 항전이 없었더라면 몽고는 훨씬 일찍 일본에 출병하였을 것이다. 일본 원정을 위한 둔전군은 삼별초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으며 삼별초 토벌에 전용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가 하면 1996년에 나온 상해 일본사를 보면 원나라가 일본을 정복할 수 없었던 이유로서 일본군의 분전도 있었지만 고려 삼별초의 난에서 보이는 것처럼 동아시아 사람들의 원나라에 대한 저항이 각지에서 있었던 것을 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구절도 눈에 띕니다. 철저히 일본을 중심에 놓고 삼별초를 논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평가하는 주체가 어느 시대에 어디에 사는 누구냐에 따라서 삼별초는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같은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평가도 각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언제나 역사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그 상황에 맞는 해석이 다 옳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있는 것이 아닌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런 역사가 국가의 입장에서 평가되는 것은 좀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실제 살고 있었던 우리들의 입장에서 민중의 입장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은 꼭 민중사학이라서가 아니고 역사학 본연의 자세가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삼별초는 어떤 모습이며 삼별초가 몽골과 고려 정부를 상대로 싸웠던 그 투쟁에 대해서는 또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제주도의 삼별초가 일망타진되고 나자 이제 원나라는 고려에게 노골적으로 일본 정벌 준비에 박차를 가하도록 채근합니다. 그보다 먼저 고려서 세가편 원종 14년 12월조에 올라있는 짤막한 기사 한 토막을 재미삼아 구경하고 지나가도록 할까요? 아유, 저 많은 개들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야? 어디긴 어디야. 저 개 끌고 다니는 놈들 머리 하고 다니는 행색이며 옷차림을 봐. 원나라 오랑캐들이잖아. 원나라 오랑 개들이 왜 하필 개를 끌고 오느냐고. 곧 일본으로 쳐들어간다는데 전쟁터에 개도 끌고 갈 셈인가? 그게 아니라 그 범을 잡으러 왔다던데. 뭐? 범을 잡아? 호랑이 말이야? 개가 어떻게 범을 잡아? 저거 봐. 원나라 개가 얼마나 크고 사납게 생겼는지. 저놈들 여러 마리가 짖고 덤비면 제 아무리 큰 호랭이라도 꼼짝없이 당한다더라니까. 참, 원 별소리 다 듣겠네.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는 얘기 들어봤어도 개한테 잡히면 그것이 어디 범인가? 노루나 사슴이지. 고려의 범을 잡겠다며 원나라의 호랑이 사냥꾼들이 사냥개를 끌고 나타나서 백성들을 놀라게 했다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호랑이를 몇 마리나 잡아갔을까요? 원나라에서 범 잡는 사람 9명을 고려로 파견하였다. 그들은 개 100마리를 이끌고 왔다. 드디어 개들이 범을 몰고 쫓았는데 많은 개가 범에게 물려 죽었을 뿐 범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들은 입을 모아 고려의 범은 개를 가지고는 잡을 수 없다고 말하고 이내 돌아갔다. 고려는 범을 잡으러 온 원나라 사람들을 웃음거리로 만들어서 돌려보냈으나 문제는 사람을 잡으러 온 원나라의 관리였습니다. 해가 바뀌어 원종 15년, 서기로는 1274년 정월. 폐하, 신시중, 김방경이 옵니다. 오, 김시중, 어서 드시오. 어제 원나라에서 온 총관 찰흐리라는 사람이 홍다구와 함께 과인을 찾아왔기에 인사를 받긴 했는데 황제가 그 자를 왜 보냈는지 알아보았소? 예, 폐하. 대선 300척을 건조하라는 명을 받고 왔다 하였사옵니다. 이미 원나라 황제는 대장군 홍다구를 감독 조선관 군민 총관으로 임명하여 고려에서의 선박 건조를 총감독하게 하였사옵니다. 대선이라면 대형 전함이 아니오. 그렇사옵니다, 폐하. 배 짓는 데에 동원될 장인들을 속히 징발하라는 명을 내리셔야 할 것이옵니다. 알겠소. 일단 김시중께서 동남도 도독사의 임무를 맡아서 선박 건조 사업에 협조를 하도록 하시오. 알겠습니다, 폐하. 그런데 쿠빌라이로부터 선박 건조의 총책을 맡은 홍다구가 제 마음대로 정월 15일을 전함 건조 공사의 착공 날짜로 정해놓고서 불같이 독촉을 해야 됩니다. 단 며칠 이내로 전함 건조에 종사할 기술자와 인부들을 징발하라고 윽박지르는 것이었죠. 그래서 원종은 부랴부랴 각 지역의 책임자를 임명해서 내려보냅니다. 왕은 추밀원 부사 허공을 전주도 지휘사로, 우복야 홍록주를 나주도 지휘사로 임명하였다. 또한 대장군 라유를 전라도에, 김백균을 경상도에, 박보를 동계 지역에, 국자사업 반부를 서해도에, 장군 임계를 교주도에 각각 보내서 부부사로 임명하였다. 그리하여 이들로 하여금 전함 건조에 종사할 장인 3만 500여 명을 징집하여 조선소로 파송하게 하였다. 도대체 쿠빌라이는 왜 이렇듯 갑자기 고려로 하여금 일본 정벌에 필요한 전쟁 준비를 하도록 몰아친 것이었을까요? 광운대 김인호 교수의 얘기입니다.
학자들이 보기에는 결국 일본 정벌 자체가 남성을 고립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부고요. 사실 이것은 1265년 그 이전에 고려 사람이었던 조이가 와서 그 원에 와서 건의를 하거든요. 일본을 정벌합시다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 전에 일본 쪽에다가 몇 차례 사신을 보내서 국서를 전달했고요. 통조를 요청했는데 일본 측 자체가 거절을 하죠. 그래서 결국 이런 일본 정벌에 대해서 고려 측이 전담한 부분은 몽골에서 남성 공략 등으로 이제 물자를 보낼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전부 이걸 전담하도록 맡기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 몽골이 항상 해왔던 점령 정책의 일환인 거죠. 그 지역에서 물자를 조달해서 이 다음 공략을 준비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쿠빌라이가 일본 정벌에 필요한 군량이며 전함 건조를 요구할 때마다 원종은 삼별초를 핑계로 어려움을 호소했었죠. 그런데 제주 삼별초가 평정된 마당에 일본 정벌을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쿠빌라이가 전함 건조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숙명여대 홍영희 교수는 쿠빌라이가 일본 원정을 서두르는 것은 당장 일본을 정복하겠다는 목적에서라기보다는 일본이 남송의 배후로 연결될지도 모르니까 그 연결고리를 단절하려는 것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고려의 그러한 막대한 전비 부담을 시킨 것은 결국은 고려로는 또 원에 복속은 되었지만 결국은 원을 또 반발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EJ 방법으로 일본도 정벌을 하고 고려도 그러한 경제 파탄이나 정치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것이 결국은 배후에 이제 남송을 어떤 그 지원하는 근거지를 없애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것을 추진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벌 준비를 위한 몽골 측의 채근이 나날이 심해지자 고려 조정의 대신들 사이에 불만과 한숨이 터져나옵니다. 이를 어찌합니까? 금년 정월 초 이튿날에 원나라의 중서성에서 김방경 시중한테 지시를 내리길 큰 배 300척을 전라도하고 탐나 두 곳에서 만들라고 했는데 나흘 뒤에는 홍다구가 편지를 보내서 전국에서 배 만드는 장인들하고 인부들을 당장 징발하라고 닥달을 해왔어요. 도대체가 말이에요. 대형 전함 300척을 건조하는 일이 아이들 장난감 만드는 일도 아닌데 그런 거창한 공사를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고 그렇게 며칠 간격으로 마구 몰아치는 법이 어디 있답니까? 사람 뽑아서 배 만드는 것이야 시키는 대로 한다지만 문제는 군량입니다. 군량. 맞습니다. 아무리 상국이라고는 하지만 이 원나라 중서에서 보낸 이 서찰을 좀 보세요. 이 별거의 토지세를 걷어서 군량에 충당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고려는 어떻게 하라고요? 고려사에서는 원나라에서 고려에 명하기를 별구의 토지세를 거두어 군량에 충당하라 하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별고란 한자 뜻 그대로 풀이하면 별도의 창고라는 뜻인데 국가에서 갑작스런 재난이 닥치거나 환란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특별 예산 같은 겁니다. 그것까지 다 털어서 원나라가 일본 정벌하는 데 필요한 군량으로 내놓으라고 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원나라에서 요구한 대형 전함 300척을 만들려면 기술자들과 자벽부대를 통틀어서 몇 명이나 동원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인부가 3만 명이 넘는답니다. 줄 잡아 3만 500. 3만 500명의 인부가 하루 3끼를 먹으면서 석 달 동안 작업을 한다고 치면 누가 계산 좀 해보세요. 34,312석하고도 다섯 말입니다. 그걸 전부 우리 고려 보고 조달하라는 것 아니오? 그것뿐인 줄 아세요? 자, 지난 19일 날 중서성에서 온 이 공문 좀 보세요. 원나라 장수 흔도가 군사 4,500명을 데리고
곧 금주로 내려갈 것인데 거기 필요한 군량 1,500석도 우리 보고 내라. 홍다구 총관이 거느린 군사들의 군량도 우리가 내야 한다. 지금까지 거론한 얘기들은 원나라 군사들 얘기고 함께 일본 정벌에 나설 우리 고려군은 그럼 밥은 먹고 삽니까? 제주도에 남겨두고 온 우리 고려군과 원나라 군사들의 식량은 또 어떡하고요? 그러나 상황이 상황이고 처지가 처지인지라 고려 조정에서도 시도해 볼 수 있는 일이라면 국왕명의의 표문을 보내서 원나라 황제 쿠빌라이에게 호소를 해보는 방법밖엔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원종은 이런저런 어려운 사정을 세세하게 표문에 적어서 쿠빌라이에게 하소연합니다. 원종의 표문에는 원나라 군사들이 경략하고 있는 둔전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나라의 중서성에서 우리 고려 조정으로 지시한 바에 의하면 봉주에서 둔전을 경략하고 있는 원나라 군사들의 양식이 매월 2,047석이 부족하고 소의 사료가 1,000석이 넘게 모자라니 우리 고려로 하여금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둔전 경략 첫 해분의 식량은 이미 지원하였고 그 다음의 식량 중 부족분도 갖다 줬는데 또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작년 농사는 수해나 병충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었는데도 그런 구실을 꾸며대고 있는 것인데 중서성에서 지시를 내려서 보내라고 하니 우리는 대체 언제까지 기약 없이 양식을 조달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는 실로 민망한 일입니다. 그 부담을 감면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나라 황제인 쿠빌라이에게 고려 국왕인 원종의 얘기가 잘 먹혀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쿠빌라이는 고려에 파견되어 있는 홍다구나 흔도에게 고려에서 해야 할 이런저런 일을 직접 지시하고 심지어는 김방경을 직접 원나라로 부르거나 혹은 원종을 거치지 않고 김방경에게 직접 서찰을 보내서 임무를 부여하곤 했는데요. 고려의 국왕은 적어도 고려에서 진행하는 일본 정벌 준비 작업의 명령 계통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있었다. 이러한 얘기죠. 홍영희, 김인호 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원종은 이제 무인 집권기를 끝내고 왕정 복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국왕이지만 실질적 권한은 없었죠. 그래서 원종이 이제 복위한 뒤 원에 가서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혼인 정책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원에서는 무인 정권 타도하고 그 다음에 개경 환도를 조건으로 원의 군사력을 이끌고 고려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원에 의한 어떤 대외 의존적 자세를 보이는 국왕 그런 모습을 보이죠. 또 국내에서는 당연히 자신의 어떤 측근 세력의 육성을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취약하게 되죠. 그 원종이라고 하는 고려 국왕 자체가 원래 그 무신 정권을 몰아낼 때 원의 도움을 받거든요. 그 상황이 그렇게 전개됐기 때문에 고려의 왕권이라고 하는 건 원에 의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속국인 왕을 움직여서 일을 추진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속국이기 때문에 자기가 능력 있다라고 생각하는 상대방의 어떤 사람이든 데려다가 이 일을 맡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고려 전체 지역의 한 그냥 상대적인 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고려 왕실 자체가 이제 그 밑에 예속이 되는 거죠. 군사작전을 할 때에는 쿠빌라이가 장수들에게 직접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고려 국왕이 관여할 여지가 더욱 없었습니다. 조금 뒤의 일입니다만 제1차 일본 정벌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원나라군의 원수인 흔도와 고려군 원수 김방경이 이러한 대화를 나눕니다. 김방경 장군, 우리 원나라 황제께서는 나 흔도에게 몽골군을 관할하게 하고 그대에게는 고려군을 관할하도록 명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내가 그 명에 잘 따르고 있는데 왜 그러는가? 우리 황제께서는 분명히 김방경 장군 그대에게 고려 군사에 대한 지휘권을 부여했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무슨 일이든 꼬박꼬박 당신네 국왕에게 고하고 왕의 명령을 받으려 하는 것인가? 그야 전쟁에 나갔을 때는 장수인 내가 마음대로 지휘를 하지만 평화 시에는 국왕의 관할을 받는 것이야 본래 법이 그리 돼 있지 않던가. 김방경이 왕을 그나마 배려해 주었기 때문에 고려의 국왕이 소외감을 조금 덜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원종은 별장 2인을 사신으로 파견해 자신의 표문을 전하게 합니다. 고려 출신으로 일찍이 몽골에 귀부해 그 나라의 앞잡이 노릇을 해온 홍보건의 아들 홍다구가 고려에서 병선 건조하는 일을 총지휘하고 있었는데 쿠빌라이의 큰 신임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위세를 믿고서 평소에 고려 국왕에 대해서는 임금 취급을 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홍다구도 늘 그렇게 꽉 막힌 모습만 보이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서기 1274년 3월 원종은 상장군 이분희를 편전으로 부릅니다. 부르셨사옵니까, 폐하? 그렇소. 지금 전라도에서 병선 건조하는 일에 동원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시오? 예, 폐하. 3만 명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사옵니다. 그렇게 많은 군사가 조선소에 매달려 있으니 그들이 먹을 양식이 모자라서 멀리 동경과 진주도에서 녹봉이며 식량을 운송해 오느라고 그 수송 작업에 동원된 백성들까지 애를 먹고 있는 것이요. 그보다 농사가 걱정이옵니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조선소에 다 묶어두고 있으니 그들 가정의 전답에 누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릴 것이옵니까? 바로 그것이요. 과인이 서찰을 한 통 써줄 터이니 전라도의 조선소로 가서 홍다구에게 주면서 상장군이 잘 설득을 해보시오. 조선소에 있는 인원을 절반만 남기고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농사를 짓게 해달라고. 알겠습니다, 폐하.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해보겠사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상장군 이분희를 홍다구에게 보내서 부역 나온 백성의 절반을 고향으로 돌려보내 농사를 짓게 하도록 설득하였다. 그러자 홍다구도 그 말을 받아들여 배 한 척마다 쌍정 50명만 남기고 그 나머지 단정은 모두 돌아가서 농사를 짓게 하였다. 쌍정이니 단정이니 하는 말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의 정은 젊은 남자, 즉 장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정은 장정 한 사람이고 쌍정은 두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 집안에서 쌍정으로 온 경우, 즉 가족 중에 두 사람이 조선소에 부역하러 나온 경우에는 그중 한 명만 남게 하고 나머지 한 명은 돌려보냈으며, 집안에 장정이 한 사람뿐인데 부역에 동원된 단정의 경우에는 그냥 집에 돌아가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홍다구가 모처럼 선심을 쓴 셈이죠. 이때가 한창 밭 갈고 씨 뿌리고 해야 할 음력 춘삼월이었던 것입니다. 원종 15년 3월. 뭐? 나라에서 결혼도감을 설치했다고? 아니, 그것이 무슨 일을 하는 관청인지? 결혼 도감이니까 처녀 총각 결혼을 시켜주는 곳이긴 한데. 이제는 나라에서 시집장가 못 간 사람 짝 찾아주는 일까지 해주는가? 에이, 웃을 일이 아니야. 원나라에서 만자 매빙사가 왔다는데. 만자가 뭐요? 매빙사는 또 뭔데? 원나라에서 우리 고려의 신부감을 구하러 온 사람인데. 그러면은 고려 처녀들을 몽골 오랑캐 동들한테 시집 보내겠다고 처녀 물색을 하러 왔다, 이 말인가? 아이, 누가 그 오랑캐 놈들한테 시집 가려고 하겠어? 몽골, 아니 원나라 오랑캐한테 시집을 가면 그래도 낫게? 그게 아니면 누구한테 가는데? 그 원나라가 지금 한창 저 남쪽에 있는 송나라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 그런데 그 송나라에서 원나라로 넘어온 군인들이 100몇십 명 된다는데 그 사람들이 마누라가 없으니까
고려에서 여자를 구해서 그 송나라 군인들의 털을 삼는다고 이게 사실이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러다가 잡혀가면 어떡해요? 빨리 집에 가서 숨어 있어. 원나라에서 보내온 통첩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생권 군인이란 생업에 종사하면서 출병을 대기하고 있는 군인을 일컫습니다. 남송 양양부의 생관 군인들이 철을 구하기 때문에 위선사 초욱에게 명주 1640단을 주어 고려국으로 가게 하였다. 그러니 이들이 철을 구할 수 있도록 고려에서는 해당 기관에 명하여 이 일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고려에서는 부랴부랴 결혼도감이라는 관청을 설치하고 송나라에서 원나라로 투항해온 군인 140명의 신부감 조달에 나서게 됐던 것이죠. 이 남성 양양부에서 이 투항했던 군인들이 철을 구해달라고 하는 요청에 따라서 고려에 이제 그 초빙사를 보내게 됩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결혼을 통해서 서로 이제 묶이게 되는 부분이 될 텐데요. 결국은 사실 원나라 입장에서 보면 왜 남성 군인들의 배필을 고려에서 구하느냐 하는 거는 결국 남성 정벌의 일환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이제 투항한 쪽에다가 일종의 떡 같은 미끼 같은 거를 같이 줘야 되는 거죠. 그게 물론 왜 하필 고려냐 하는 부분은 물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당시 몽골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그 결혼을 통해 맺어줌으로써 서로 간에 이게 자기한테 그 배신을 안 하도록 한다는 그런 정책이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차출된 신부에게는 명주 12필이 보상으로 주어졌는데 사서에는 여자 한 사람당 나눠준 그 명주 12필을 얼굴이며 몸을 치장하는 비용, 즉 화장값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그들의 신부감이 되어서 원나라로 끌려갔을까요?